부산의 역사와 사건을 샅샅이 턴다. 사심 가득한 특별한 모임 사사클럽 클럽장 배우 한상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거 또 오늘은 우리 또 오랜만에 초대 손님 없이 오붓하게 우리 토크 마스터 오랜만이네요, 우리 셋이서. 정말 비밀의 동을 열었어요. 정말 비밀스럽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제 뉴스에서도 다뤘었어요. 비슷한 사건도 뉴스에서 계속 다뤘고 그 사실 이 주제를 이 사사클럽 하면서 언제쯤 다루게 될까. 아마 클럽장님도 스쳐서 그 얘기 함께 했었어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쯤이면 다 들어봤을 단어예요. 맞아, 근데 맞아. 이게 정확히 어디서 시작됐고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아주 평범하고 우리 모두가 겪을 수도 있었고 또 우리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겪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26일 오후 2시 장소는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의 한 카페였습니다. 국제신문 아시죠? 네 알죠. 국제신문 입사 5년 차 신신범 기자. 이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윽고 카페 문이 열리고 한 중년의 남성이 들어옵니다. 60대? 평범하면서도 다소 허름한 차림의 남자였어요. 이름은 손석주. 근처 중국집에서 배달 일을 하던 지극히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자기소개를 마쳤는데 얘기를 안 해요. 계속 뭔가 망설입니다. 뭔가 좀 불안해 보이고. 오랜 망설임 끝에 이 남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얘기 못 믿으실 거예요. 사실은 못 믿었죠. 좀 못 믿을 정도로 설마 그랬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좀 안 믿겼었고 그 사실 자체가 조금 놀라웠고 충격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에는 처음에는 다는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못 믿어서 이 선생님 하는 말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뭐 과장일까 처음에는 조금 그런 좀 거리를 둬서 생각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뭐 사실은 조금 더 취재해보니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은 약하게 해주신 거였던 거죠. 뭐. 기자님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하신다. 그러면 저 무슨 이야기길래? 10평이 채 안 되는 방에 50명이 모로 누워서 잤다. 물 같은 강냉이 죽과 보리밥으로 하루를 보냈다. 강제 노역을 했다. 도망가다 걸리면 구타를 당했다. 가혹행위를 당했다. 제가 기자 입장이라면 황당한 맞아요, 일인데 맞아요. 이런 일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신신범 기자도 그렇게 처음에 그렇지, 생각했던 기자님의 거예요. 마음도 그랬겠다. 네. 그러나 이 사람 얘기는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동문회입니까? 애들 시간을 구경했어요. 소변통 대변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밖에서 문을 잠가요. 발바닥을 막 때리더라고. 꼼짝도 못 하고 그냥 죽는 거지. 성폭행까지 이곳에서 자행이 됐습니다. 이거 무슨? 대체 손석주 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1971년 8월 부산역으로 가볼게요. 당시 9살이던 석주는 혼자 부산역을 찾았어요. 방학이었거든요. 9살. 9살이면 너무 어린데 혼자서? 이 석주 씨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아빠가 돈을 벌려고 배를 타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고모 집에 얹혀 살았는데 이게 눈칫밥을 먹으면서 지낼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학교에 육성회비를 내야 되는데 지금 집에서 지내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육성회비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고모한테 육성회비 주세요 한마디를 못한 거죠. 이게 이 당시에는 우리가 다 먹고 살기 힘든 시기잖아요. 71년도면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던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고모여도 육성회비가 지금으로 치면 이제 등록금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부산에 가면 신문파리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들 말을 듣고 홀로 부산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범일동에 위치한 한 신문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신문을 팔았던 석주는 평소와 똑같이 부산 데파트 앞에서 신문을 팔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남자가 석주를 불렀어요. 신문 드릴까요? 너 집이 어디야? 아저씨랑 가서 밥 사줄게. 밥 사줄게. 석주는 오늘따라 운이 너무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저씨를 따라 나섰죠. 자, 식당을 찾아가는 길에 아저씨랑 두런두런 이 얘기 저 얘기도 하면서 서로 친근감도 형성을 했고요. 육성회비를 내기 위해서 내가 신문 팔러 부산에 왔어요. 속사정을 전부 이야기했어요. 오. 어딘가에 도착을 하는데 걸음을 멈췄어요. 아저씨, 여긴 식당이 아니잖아요. 남자가 석주를 이끌고 간 곳은 식당이 아니라 부산항 연안부두 인근에 있는 한 허름한 사무실이었어요. 석주가 무섭죠. 무섭다.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친절했던 이 남자 순식간에 태도가 돌변해요. 조용히 해! 저기 찌그러져 있어. 겁에 질린 석주가 반항을 하니까 갑자기 무차별적으로 뺨을 두세 차례 때리고 어머. 발로 폭행을 했어요. 진짜? 아니 여태까지 그렇게 친절했던 아저씨 갑자기. 그렇게 남자에 의해 사무실 안에 갇히게 된 석주. 한 두세 시간 정도 흘렀을까? 석주와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석주 옆에 쪼그려 앉았죠. 울다 지쳐 잠든 석주는 누군가 툭툭 발길질을 해서 깨어났어요. 이미 해가 저물어서 사방이 어두컴컴했죠. 그리고 아이들 앞에는 군용 트럭처럼 생긴 차 한 대가 딱 섰어요. 이게 불길해졌어 이미. 이거는 불길해. 트럭이고 이러면 이제부터는 조금 미스테리하고 스릴러에 너무 무서운 얘기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사무실에 잡혀온 아이들이 전부 트럭에 올라탔고 트럭 안에 있던 남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이 불쌍한 새끼들. 네 이제 다 죽었다. 에휴. 자, 이 트럭을 타고 석주를 비롯한 모든 아이들이 도착한 곳. 당최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사방팔방 너무 알 수가 깜깜하거든요. 없죠. 이 친구들은 공포감으로 날을 지새면서 아침을 맞았어요. 그렇게 아침이 되고 어딘가로 불려 갔는데 그곳에서 석주가 뭐 아버님 성함, 집 주소, 다니는 학교, 심지어는 담임 선생님 성함까지 전부 얘기했어요. 나는 이렇게 신원이 확실한 사람이니까 이제 누군가 날 데리러 올 거야. 그렇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시간이 지나는데 아무도 석주를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자, 하루아침에 이름도 모를 곳에 끌려가서 수용 생활을 시작하게 된 석주. 그곳에서의 생활은 끔찍했어요. 생활은 아침 6시 기상하면은 아침 점호하고 그다음에 7시 식사하고 그다음에 방에서 정자세로 앞사람 뒷동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일과 중에 하나고 거기서 잠깐 자유가 주어지기에는 벽타기 해라면은 벽으로 둘러싸여 앉아 있습니다. 취침 시간이 9시 되면은 8시 한 40분 되면은 오물통이 들어옵니다. 안으로. 소변통, 대변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밖에서 문을 잠가요. 그리고 낮에도 식사 시간 외에는 밖에서 잠깐 햇빛 쬐는 시간이, 자유 시간이 줄어지면 1시간 정도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방에서 정자세로 있거나 방에 계속 갇혀 있어야 되고. 이거 뭐 군대에서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 군대 이건 보통 감옥이지 이렇게 되면. 이 정도면 감옥이라고 봐야죠. 이미 이거 자체가 인권 유린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지옥 같은 끔찍한 생활을 하게 된 이곳. 바로 부산 장림에서 운영됐던 불황아 수용시설 영화숙 재생원. 형제복지원 아시죠? 형제복전 알죠. 당연히 아시죠? 알죠. 그렇죠? 그 이전에 영화숙 재생원이 있었습니다. 자, 1961년에 5.16 군사정변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불황인 관련 정책은 근대화, 재건, 또 갱생 이 같은 구호를 내걸고 아주 공격적으로 시행이 됐어요.
자,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특히나 피난민들 또 전쟁 고아들이 부산은 많았겠죠. 이 아이들이 불황아처럼 보였던 것이고.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한국 전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피난 수도였죠. 피난 수도였기 때문에 전국에서 몰려왔던 뭐 다친 사람들 혹은 고아들 혹은 뭐 남편이나 다른 사람들을 잃어버린 뭐 미망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이렇게 자기 힘으로 생계를 꾸려가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몰렸고 정착했던 지역이 또 부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존재들이 50년대 한국 정부나 특히 61년 군사 쿠데타 이후에 군사 정부에게는 굉장히 문제적으로 보였던 것 같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가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부산에서 대규모로 그런 형태의 사업이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복지와 사회 정화로 위장한 이 시설, 알고 봤더니 일종의 감금 시설이자 인권 유린, 강제 노역, 폭력이 일상화된 지옥 같은 곳이었어요. 자, 그 당시에 지금 이제 모르겠죠, 전혀. 새 건물들이 다 들어서고. 그렇네요. 막 이 일대 지나가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기 밑에가 들어간 입구가 있어요. 저기 정비공장 밑에. 정비공장에 보면은 폭이 한 2m 정도 되는 길이 있어요. 그게 영하숙 들어가는 입구였습니다, 옛날에. 지금 길은 많이 변했지만은 고소 앞에 가는 길은 다대포 가는 길 하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우리가 영하숙 들어가는 길목도 아직 다 남아 있고요. 여기서 바라보면은 요 파란 지붕이라든지 저기 골프장 있는데, 그 다음에 저기 우체국 있는 데까지 해서 옛날에 영하숙 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이제 출입을 맡았던 지역이 사하구였는데, 초년병 때는 원체 기사가 잘 안 구해지니까 매일 뭘 찾아서 써야 되노, 그거를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저희 어머니가 맨날 제가 그것 때문에 집에 못 들어오고 늦게 오고 한 걸 보니까 일종의 제보식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나 어렸을 때 그 영화소라고 우리 동네에 있었는데, 맨날 애들이 한겨울에도 빨가벗고 다니고 못 먹고 다니는 것처럼 애들이 머리를 빡빡 밀고 막 다니더라. 옛날에 그런 거 있었는데 네가 한번 취재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 손석주 선생님을 만난 시점으로부터 한 4, 5년 전에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사실 뭐 영화소라는 시설이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둘째치고, 당시에 들었던 생각은 그러니까 엄마 말대로면은 그 일이 있었던 게 50년 전 즈음인데 지금에 와서 그걸 어떻게 알아내서 쓰노? 뭐 엄마 주변에 거기 갔다 온 사람이라도 있느냐? 그래서 뭐 취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내버려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양산에 있을 때 중국식 배달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이 그 날이었어요. 눈을 딱 뜨자마자 먼저 리모컨을 갖고 TV를 틀었어요. 근데 TV 화면에 성감학원 얘기가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성감학원 피해자들이 어쩌고 이렇다 하면서 언론에 이제 거기 딱 나오는 순간에, 그날따라 만날 보는 화면인데도 불구하고 제 느낌, 감정이 굉장히 좀 강렬했어요. 뭐지? 왜 저것만 피해자고 우리 영화숙에, 영화숙 재생원, 영화소 재상원 얘기는 누구도 한마디도 알아주지도 않는 거지. 그래서 이거 내라도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오토바이를 타고 바로 양산시청 프레스룸을 갔죠. 아무런 기록도 증거도 없는 이야기를 내가 믿어도 될까? 그렇지. 근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설마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면서 지금 이렇게 내 옆에 와서 울고 이걸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까? 아, 그럴 순 없지. 이게 그렇게까지 지어내서 할 수는 없을 거죠. 네. 자, 그래서 신 기자가 일단 석주 씨의 이야기를 기사화하기로 해요. 오. 보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제보가 잇따라 들어올 수도 있지 않나? 그렇지. 자, 그 뒤로 놀라운 일이 펼쳐졌어요. 석주 씨 보도를 본 피해자들이 하나둘 신문사로 전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막 눕아보더라고, 내를. 눕아가지고 발바닥을 위에서 한 2명 팔 눌리고 한 4명 눌려가지고 발바닥을 막 때리더라고. 나는 그때는 막 꼼짝도 못 하고 그냥 죽는 거지. 그래 하고 나서 이제 다리가 보니까 요 보면 흉터도 있거든. 다리가 갈라졌어요, 이게. 발바닥이. 요 보면 요 갈라진 데 있죠. 요 째진 거라, 완전히. 발가락이 요 째지고 여기 보면 곪아가지고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흉터 이래도 이래 보아갖고 나는 운이 좋았지 그때는. 딴 아들은 막 서갖고 건나도 있고 벤소 빠져갖고 독이 올라 죽은 아들도 있고 막 그런데 나는 그때 운이 좋았지 그때. 자, 그곳에서의 계급 체계가 일종의 군대와 동일했어요. 우선 가장 위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이 있고 그 아래에는 총무, 또 소대를 이끄는 소대장, 그리고 각 방을 관리하는 반장. 가장 하위 계급이 일반 원생들이었죠. 석주 씨와 같은. 아니 이게 지금 석주 씨 지금 9살이라고 했잖아. 이게 너무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2학년, 1, 2학년 학생들에게 저학년 학생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한글 배우기 시작한 막 그런 나이인데 이게 너무 계급 체계 자체가 가혹한데. 아니 이거 뭐 나라가 너무했어요. 말도 이게- 안 되는. 그래서 각종 가혹행위가 시설 내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이름도 낯선 일전짜리, 일광대, 한강철교. 석주 씨가 이 중에서도 한강철교를 제일 많이 당했어요. 한강철교. 내부에서 원생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일전짜리였어요. 그리고 일광대가 가장 흔하게 이루어졌죠. 아이고. 생활 규칙을 위반한 원생,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힌 원생들은 곡괭이 자루로 발바닥을 수십 대씩 맞아야 했어요. 아침에 운동장에 모일 때 늦게 오는 어린아이들을 발로 차서 그 애들이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가혹행위는 말도 못합니다. 소대장이나 반장이 자기들 배알이 꼴리면 때리는 거라고? 탈출하다가 붙잡혔는데 밖에서 찬물로 온몸이 젖은 상태에서 발바닥 20, 30대를 맞았어요. 소대장이 치아가 튀어나왔다며 얼굴을 나무에 들이박았어요. 나 약간 이건 소름 끼쳤어. 너무 이거 너무 무서운데? 네. 믿기지가 않네. 이게 실제 증언으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피해자들한테. 실제 당하셨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화가 나네. 일제강점기 고문에 가까운 정도의 수법의 가혹행위를 당한 아이들은 강제 노역에도 동원이 됐어요. 당시 원장 소유의 밭에서 무나 배추들 뽑고 돌멩이를 나르기도 했죠. 근데 주로 나이가 많은 재생원에 있던 아이들이 노역에 참여를 했고 어린 영화숙에 있는 아이들은 아까 말했던 정자세로 방에서 대기했어요. 그렇게 한 달, 2달 시간이 지나서 석주 씨가 뜻밖의 탈출 기회를 봅니다. 당시 영화숙에서 생활하던 애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크면 어디로 간댔죠? 재생원. 재생원 간다랬죠. 나이가. 그러니까 재생원에 갈 사람하고 이렇게. 나이가 안 차도 그러니까 뭐 갈 수 보내지는 있었네. 때가 있었나 봐요. 그게 재생원으로 갈 사람 이렇게 하는데 이 석주 아이가 저요 하고 손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재생원에 갈 아이들 따로 모아놨어요. 이제 영화숙에서 재생원 갈 아이들. 석주 씨가 기지를 발휘합니다. 저 변소 좀 갔다 와도 될까요?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될까요? 하는 거야.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냅다 달리기 시작합니다. 탈출을 시작한 거예요. 그야말로. 근데 거기 아까 봤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뒤에 산 응. 아무것도 없었잖아. 막 그냥 달린 거예요. 눈치도 안 보고 산속을 헤매면서 계속 달렸는데 어느덧 아침 해가 밝아오고 있었어. 와. 저 멀리 어슴풀에 건물 하나가 보이네. 저기다! 저길이다! 그치. 건물이 있다. 길도 있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거기 지나가서 또 달렸어. 막 그렇게 탈출에 성공합니다. 와. 야, 진짜 다행이다. 탈출했어요. 탈출했어요. 이게 지금 요 자체가 지금 영화 편이네. 와, 이게 마침 그때 참 재수 있게 안 잡혀서 그 길에 가서 숨어 있다가 가대포에서 영도로 다니는 버스가 11번 버스가 있었어요. 그 차가 나오는데 제가 손을 드니까 차를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올라타서 저기 했더니 그 차장 누나가 알더라고요. 그래 나를 이래 보더니 저 뒷자리에 가서 웅크리고 있거라 이러더라고요. 거기를 벗어나갖고 좀 오니까 나한테 집이 어디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산인데 가니까 저한테 돈을 50원을 지어주면서 차 타고 가라 이러면서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하면 남포동인 것 같아요. 남포동에서 여기서 116번 버스인가 그걸 타면 구포로 간다. 그래서 2달 만에 제가 집으로 올 수 있었는데 그때는 아버지는 밖에 나가 계셨고 9살 어린애가 없어졌는데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관심을 안 가졌더라고요. 그러고 뒤에 알아봤더니 학교가 어디고 연락 온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아무 일 없듯이 그 2달의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그냥 이거는 국가나 시 단체가 아니에요. 그 납치 단체야. 그렇지.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인신매매 단체죠. 불황아 수용 시설이라는 거는 국가가 만든 시에서 만든 정식 기관이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사람이 들어왔다. 그럼 예신상을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쪽에다가 연락해서 확인을 하고 연락하고 보내줘야지. 보내줘야지. 확인이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그 작업이 없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일반 납치 행위와 뭐가 다르냐고요. 근데 이게 진짜 왜 연락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인신매매 단체인 거야? 뭐야? 왜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 거지. 원생 숫자가 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불황아 수용 시설이 원생 수대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금 받아서 운영하는 형식인데 아이들 수가 늘면 늘수록 돈이 많이 들어오겠죠. 잡아온 거야. 그래서 잡아온 거야 그냥. 잡아오는 거예요. 진짜, 씨. 아, 나 이게 아유 이게 진짜 이해가 되네. 제가 사자클럽 클럽장으로서 이 감정 표현하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막 열불이 나네. 네. 열불이 터지려고 하네. 이게 진짜 우라통이 터진다는 게 지금 이건데 아니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당했던 피해자들 2달이든 이틀이든 2시간이든 이런 상처라든지 트라우마 이거 누가 보상해줘 이거는. 신신범 기자의 최초 보도 이후에 영화숙제세관 피해자 생존협의회가 마련이 됐어요. 해당 인권 유린 사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신 기자랑 석주 씨는 발품을 팔기 시작합니다. 장림동 일대 주민을 일일이 탐문하고 장림시장 주변에 오랫동안 거주한 상인들도 전부 만났죠. 그래서 기록을 찾아서 관련된 기관마다 문을 두드렸는데 그러던 어느 날 영화숙제세관이 운영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기록을 찾게 됐어요. 아동 입소 기록 카드, 그러니까 수용자 명부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니면 최소한 부산시나 경찰에서 어떤 아이를 영화숙 재생원에 인계했음, 그러니까 인계서라도 발견이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국가기록원을 한번 가서 얻는 게 이제 마지막 방법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에 없으면은 진짜 더 이상 못 찾는다라는 생각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별 키워드를 다 쳐서 하나를 이제 문서 하나가 딱 눈에 들어온 게 있어서 딱 열어봤는데 딱 거기에 이제 아직까지 우리 원에 18명의 아동이 남아있고 이 아이들이 먹을 양곡, 그러니까 쌀과 보리가 부족하니까 보건국에서 지원을 해달라라는 취지의 문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서 안에 진짜로 18명의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국가기록원 아니니까 소리는 못 질렀지만 마음속으로는 소리를 많이 질렀죠. 있네.
이 피해 생존자분들이 잘 계속 모이고 목소리를 좀 내는데 좀 도움이 되자라는 마음으로 모였었기 때문에 그때 좀 다양한 활동들을 모색하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부산에서 토론회를 열어서 피해 생존자분들의 증언을 이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리고 이 관련해서 제도나 이런 게 뭐가 필요한지를 모색하는 그런 자리도 가졌었고요. 피해 생존자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이제 사회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교육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권 교육하고 또 자조 모임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드렸고 또 사실상 그 생계를 놓고 활동을 하셨던 또 손 대표님께 아주 소액이지만 조금 활동비도 좀 지원을 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이런 일들이 세상 밖으로 알려지려면 어떻게든지 이런 분들 노력과 그러니까. 예, 이런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음. 이렇게 우리가 영화숙 재생원 이야기가 이렇게 세상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나. 맞아요. 예. 자, 사사클럽 오늘 여기까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요. 근데 안타깝게도 석주 씨 이야기는 끝이 아니에요. 왜 나왔잖아요. 지금 탈출했는데 반도 또 안 있어요? 왔어요. 네, 반도 안 왔어요. 1973년 봄, 네, 기적 같은 탈출을 했잖아요, 석주 씨가. 그리고 이제 2년이 흘렀습니다. 잘 살고 있겠죠? 아, 이게 왜 이게 73년 봄, 뭐 불안하다. 불길하다. 불안하다, 불안해. 석주 씨가 기차역에서 한 남성이 건넨 음료를 마셨는데 잠들었어요. 아, 눈을 떴어. 네. 기시감이 팍 드는 거야. 아까 군용 트럭 기억나시죠? 네. 그 트럭들이 앞에 있는 거야. 영화숙 재생원에 다시 끌려온 거예요. 에이, 이게 말이 안 되죠. 아, 이게 그 저도 보면서도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조금 이게 실제로 이제 이건 야 이거 뭐또 잡혀. 그죠. 그러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시절에 그 시대는 계속 그렇게 흘렀어요. 불황아들, 불황민이 많았고 전쟁 고아들이 커갔을 뿐이고 여전히 부모들은 없고 나라 살림은 거기서 거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원생 숫자가 곧 돈이다. 계속 잡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다 쓴 거야. 그러니까 이거 영업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석주 씨가 그때도 2년 지나봤자 애기였을 테고 여전히 부모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였겠죠. 초등학교 이제 11살 정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놓인 거예요. 이때는 그냥 뭐 또 그런 접근이 있었겠죠. 그리고 음료수 하나 마셔하고 딱 잠들었는데 오히려 더 방법적으로는 교묘해지고 진화를 했던 거야. 근데 아까 탈출하다 걸리면 무자비하게 구타를 당한다라는 얘기, 그렇죠? 손석주입니다라고 얘기를 못 한다고. 그러면 네 그 2년 이놈의 새끼 전에 이렇게 되는 거야. 도망쳤던 손석주? 그러니까 기록 카드가 다 아까 남아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름이랑 뭐 단임자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손석주 씨가 똑똑했던 거예요. 내 기록이 분명히 남았을 거다. 똑같은 곳에 나는 끌려왔다. 내가 이 이름을 얘기한 순간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직감을 했던 거야.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김기석이라고 말합니다. 야, 진실을 말해도 집에도 안 데려다주고 연락이 안 되는데 네. 이제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정말 희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었다고요. 지옥 같은 수용 생활에 다시 시작했죠. 2차 수용 생활에서 석주 씨가 봤던 것들은 정말 말로 하기에 너무나 처참한 끔찍한 것들이었어요. 함께 생활하던 친구, 동료들의 죽음, 그리고 그렇게 죽은 아이들은 영화숙 재생원 야산에 안매장됐어요. 직접적으로 제 친구가 내 눈앞에 죽었습니다. 기철이라고. 저하고 동갑내기입니다. 재생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있었고요. 얘가 지병은 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었고 또 치료를 해주지 않으니까. 근데 그날 잠자리 들면서 저하고 내하고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서는 기철아 잘 자 하고 그래 너도 잘 자라 이러고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기상 시간이 됐는데 다 일어나서 저간데 얘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기철아 일어나 하고서는 몸을 흔드니까 꼼짝을 안 해요. 그래서 반장 기철이가 이상하다. 그 반장이 오고 보더니 소대장한테 또 알리더라고. 그 소대장이 보더니 죽었네. 그리고 재정원 어른들이 와서 걔를 데리고 나가는 것까지는 제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맨 처음에 얘기했던 가혹행위는 물론이고 이제 시신 안매장 그리고 극악무도한 범죄 끝판 성폭행까지 이곳에서 자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석주 씨도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제가 좀 그 나이 때 어릴 때 조금 제가 예쁘장하게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그 소대장이 나를 좀 노리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사실 잠자리에 들어가면은 소대장 반장 자리는 공간이 넓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자는 자리는 대각으로 지우기 때문에 굉장히 좁게 잡아요. 근데 한날 저를 부르더라고요, 소대장이 잠자리에. 그래서 반항하면 또 두드림 맞잖아요. 그래서 이부자를 끌려갔고 저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 소대장이 그 이름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름 별명은 곰이라고 저 알고 있습니다. 나이는 한 20대 초반 정도 됐었죠. 10대 후반 아니고 20대 초반입니다. 그 사람이 그 소대장이 고민한 사람이 저뿐만 아니고 다른 의생들도 다 그렇게 성폭행을 했었어요. 근데 한 번은 그러고 나서 제가 너무 아파서 두 번째는 반항을 했었습니다. 근데 반항한다는 이유로 저를 몽둥이로 때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이 머리로 오는 걸 갖다가 막다가 여기를 맞아서 이게 금이 가고 했었습니다. 결국은 팔에 여기 금이 가고 났어야 그걸 멈췄었고 저는 그에 의하면 부목이라기보다는 이때 나무 조각 하나 대고 그냥 천조가리로 감아놓은 걸로 뼈가 붙을 때 그냥 지내서. 이거 무슨? 이런 시설을 운영한 원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 이 영화숙이요. 1950년대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부산의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이었어요. 그런데 1961년 11월 원장으로 이순영이 취임한 후 그 속살이 완전히 달라졌죠. 자, 이 원장이요. 이 사진을 우선 전면 교체해요. 본인의 가족, 친인척. 그중에는 국회의원 출신의 친형, 경찰 출신 이런 권력을 등에 업은 인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참. 정말 있어서도 안 되는 시설을 그런 권력을 등에 업고 당당하게 운영을 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네. 그래서 원생들 사이에서는 심지어 이런 말도 나돌았어요. 원장 이순영은 젖소가 죽으면 울고 원생이 죽으면 박수를 쳤다. 원생의 죽음이 왜 기뻤냐면 그 시신을 안매장하면 되잖아요, 목장에. 그리고 사망자 처리를 하지 않으니까 정부로부터 급식비, 피복비, 난방비 이런 보조금 지원엔 변동이 없는데 실제로 인원이 주니까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었거든요.
자, 이 빵빵한 이 사진, 권력을 등에 업은 이순영 원장이 부산시와 지속적인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산 지역 최대 집단 수용 시설로 몸집을 서서히 불려나갔어요. 주기적으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됩니다. 뭐 배급품이나 뭐 옷이나 이런 것들을 빼돌려서 국제시장이나 다른 부산 지역의 여러 시장에 팔아 넘기고 이거를 원생을 위해서 뭐 일부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는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빼돌려지거나 이제 개인 소유로 이렇게 전용되는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묵인하고 방조하는 구조들이 한편에선 존재했던 셈이고 어떤 담합 속에서 가장 피해를 입었던 것은 수용자일 수밖에 없었겠죠. 배가 너무 고팠다. 뭐 땅에서 파서 뭐 나온 거 다 잡아먹고 열매도 딱 먹었다. 이런 내용들이 증언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데 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화속에서 도망을 치고 다시 잡혀오면은 발바닥을 30대 50대 때린 그것도 곡괭이 잡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원님들. 그 발바닥을 맞고 나면 발등이 부어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소대에서 식당을 가려면은 거리가 그래도 100m, 200m 이렇게 되는데 다른 사람은 두 발로 걸어가지만 발이 아파 못 걸어가면 그래서 그 밥 한 그릇 강냉이 죽 한 그릇 수제비 한 그릇 먹으려고 무릎을 기어가다 보면 식사시간 끝나버리고 결국은 못 먹고 누군가가 불쌍하게 생각해서 강냉이 죽이라도 한 그릇 갖다 주라고 하면은 오는 도중에 절반은 없어진다. 그 강냉이 죽이고 그 뜨거운 걸 오는 사람들 갖고 오는 사람도 배가 고프니까 손으로 밥 먹었다. 결과적으로는요, 지역사회 비판과 문제 제기를 부산시도 인식을 해요. 그래서 수용자 600여 명을 부산시 내 각 보호시설로 우선 분산 수용시키죠. 그리고 1971년 8월 24일 재단법인 영화숙과 체결한 위탁 계약을 취소합니다. 자, 이제 재판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참교육 시작. 1974년 6월 27일 열린 이순영 원장에 대한 1심 선고. 뭐 나왔을까요? 이 정도면은 한번 저는 이 당시에는 사형제도가 있었으니까 사형을 줘야죠. 네. 사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만 원. 기가 차죠. 2심 재판부. 자, 다시 한번 믿어봅시다. 하지만 일부의 사건만 유죄로 인정을 하면서 벌금 30만 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끝. 아니 근데 이분 뭐 뒤에 무슨 백이 있길래 이게 말이 됩니까? 엄청난가 봐요. 이게 엄청난가 봐요. 이거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쇠락의 길을 걷게 된 영화숙은 법인 운영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폐지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 요구에 불응을 했어요. 대답하지 않았다고요. 예. 보건사회부는 1976년 1월 12일자로 영화숙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를 합니다. 이순영 원장이 대법원 선고 4년 뒤인 1981년 1월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영화숙 재생원은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진상규명 없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더 희미해져 갔던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건이 이제- 종결된 거야 이렇게 돼서요? 그리고 이제 끝이 난 거예요. 아까 30만 원형으로 끝났으니까. 네, 그 사람은 30만 원 받고 끝난 거죠.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영화숙 재생원에 남아있는 아이들은 여전히 있었어요. 석주 씨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런 뒤숭숭한 분위기를 틈타서 석주 씨가 2차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근 1년 만에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그간 학교를 못 나갔잖아요. 그냥 퇴학 처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을에서는 불황인으로 낙인 찍혔어요. 마을 사람들이 혹은 자기 애가 석주랑 놀려 그러면 석주랑 놀지 마. 그렇게 사회가 석주 씨를 격리하게 되죠. 이후에 수많은 아동보호시설을 전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이런 그 당시에 이런 일에 너무 무지하지 않았었나. 우리가 주의에 대해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석주 씨 인생은 잡혀가지만 않았어도 어떻게든지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거잖아. 아동보육시설까지 갔어. 이거 여기서 우리 생각 잘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영화 속 재생원을 거쳐간 사람들은 한 평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이 트라우마를 안고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해요. 이렇게 증언해 준 것만 해도 그저 고마울 뿐이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노력으로 2025년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진화위 직권조사 대상 피해자 181명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거의 지금 50년 가까이 지나서 이렇게 결과가 네. 나왔는데 저는 참 씁쓸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현재 부산시나 경기도 성감학원, 경기도와 부산시만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차로 국가폭력 피해자라고 진화에서 결정되고 나면은 위로금 500만 원과 생활지원금으로 월 20만 원, 그리고 의료비로 연 5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경기도 조례도 있습니다. 근데 부산시와 경기도에 살지 않는 피해자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부산시에 주소를 두야만이 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면은 어디에 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고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영화 속에 있었던 아동들의 당사자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록이나 사진에 보면은 우리가 어린 나이에 10살, 몇 살 어린 나이가 지금 다 70대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재생원에 계셨던 어른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기록이나 사진을 보면은 분명히 저 어른들이 거기에 당시 수용되어 있었고 저분들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 유족분들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안 나타납니다. 그럼 최소한대로 국가나 부산시에서 저분들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최소한대로 이분들이 거기에 계시고 고생했었기 때문에 돌아가실 걸 생각하고 추모비라든지 추모제라든지 이런 거라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한번 관심을 받아서 진행이 된 건데도 사각지대가 발생한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유해 발굴 조사 진행 상황이 궁금해서 부산시에 물어봤는데 현재로서는 우선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없고 그리고 안매정 추정 부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서 발굴하기가 어렵다. 정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오늘 석주 한 명의 이야기만 봤잖아요. 근데 한 명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들의 이야기인데 100분의 1, 1000분의 1만 들은 거예요. 근데 나머지 맞아요. 예. 1000분의 999는요. 이제 정부랑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이렇게 석주 씨처럼 내가 가서 할 테니까 어디라도 불러주세요. 이게 호소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오늘 우리 사사클럽 오랜 시간 세상 속에서 잊혀져 있던 우리 아이들의
잔혹한 기억, 그 시간을 쫓아가 봤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아이들과 그리고 살아남아 있음에도 기억되지 못한 수많은 석주와 같은 아이들, 모든 피해자분들에게 기억하겠노라, 함께 슬퍼하겠노라. 저 또한 다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누구나 알지만 누구도 모르는 부산을 만난다 사사클럽. 부산의 영화숙 재생원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시 체계에 수용됐던 모든 시설의 원생들이 형제 복전 피해자고 영화속 재생원 피해자다. 똑같은 피해자들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꼭 전국 시설에서 피해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그들을 위해서 전수적인 조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다. 제가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 시설에 있었던 피해자분들께서 정말 감사해 주실 거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내가 어릴 적이가 두려워서 이 사회에 꺼내놓기 두려워서 말 못하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한테 어떻게 해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 묻고 싶다 하고 당당하게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어디든지 좋으니까 연락만 주시면은 저희들이 달려갈게요. 버려진 이 한 몫을 가시밭길 헤치며 살아